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에 이혼을 했었는데요. 여러 아픔을 겪고 난 후 세상에 나오기까지 딱 1년 정도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세상에 나와 처음 한 것은 바로 취업 자리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경력 단절에다가 30대 중반을 넘어 후반에 가까워진 나이. 참 막막하더라고요. 천원으로 서류 면접에도 통과해도 대면 면접에서는 떨어지고 그야말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러다 에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하고 이력서를 넣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보러 간 날. 저는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이혼으로 몰아넣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 사람. 바로 전 신우이를요. 치가 떨리더라고요. 겨우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며 전 신우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넓은 서울 바닥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하필이면 그리 중요한 순간에 만나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죠. 이혼할 당시 이직을 할 예정이다. 남자친구가 그 회사에 다니는데 좋은 자리가 있어 아마 이직할 것 같다고 떠들고 다니던 것이 떠오르며 여기가 그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신우이도 저를 발견했는지 다가오더라고요. 여전히 꼴보기 싫은 미소를 지으며 저의 어깨를 툭툭 밀치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 넌 여기엔 무슨 일이야? 혹시 면접 보러 온 거야? 설마. 왜요? 이혼한 사람은 이런 회사에 면접도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면접 보는 건 괜찮지. 이혼한 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 알고는 있니? 여기 내가 다니는 회사인 거? 그리고 오늘 면접장에 나도 들어가. 너 평가하러. 이혼녀는 괜찮지만 전 올케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건 안 되지. 감히 너 따위가 말이야? 나한테 한 짓 잊은 건 아니지? 난 말이야. 받은 건 배로 돌려주는 사람이라 면접장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얼른 꺼지는 게 좋을 거야. 한 짓이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저한테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딴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요. 하긴 원래도 인간 이하였던 인간이었으니 그 성품이 변했을 리가 없었죠. 전 신우이는 여전히 저를 깔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저를 다시 과거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제가 가장 잊고 싶은 그 지옥으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결혼 4년 차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 저는 주부였는데요. 처음부터 집에서 쉬었던 건 아니었어요.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2년 차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도 기뻤어요. 아니, 기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입덧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들어보니 시모도 남편을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면 개어내고 먹지 않으면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어지럽고 가만히 있어도 역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지럽고 입덧 심하면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정말 상상치도 못할 힘듦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입덧도 입덧이었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러 이유들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아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우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신우이는
남편과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그때까지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던 일명 노처녀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가 좀 많다고 노처녀 히스테리라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신우이는 저희가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히스테리를 부리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돼? 누나인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동생이 결혼을 먼저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이래는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어린 것들이 아직 어른인 나도 못한 결혼을. 하여튼 난 이 결혼 반대야. 나부터 하고 너희도 결혼해. 알겠어? 당장 결혼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이 차이도 고작 2살밖에 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회방인가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신우이의 반대에도 남편은 저희의 결혼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시댁에서도 신우이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저희의 결혼을 응원해주며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는 했어도 어쨌든 가족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대접을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남동생이 먼저 결혼한 것 자체가 싫었던 것이지 저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신우이는 본인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만든 저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저를 질투하기 시작했죠. 온갖 무시와 비난은 기본이었고 만날 때마다 구박하는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그 질투는 극에 도달한 듯 입덧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든 저를 구박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이런 신우이의 모든 것이 다 힘들었지만 이 말이 참 듣기 힘들었어요. 유난이요. 옳게도 참 유난이다 유난. 남들 다 아는 임신인데 그까짓 입덧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을 일이야? 친구들 보니까 입덧해도 다들 일만 잘하더구먼. 저도 웬만하면 일하고 싶은데 입덧이 진짜 심해서 그래요, 형님.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기 위치도 그렇고 몸도 약하니까 지금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유난이라고 하는 거야. 병원에서야 자기들 책임지기 싫어서 조금만 예민하다 싶으면 다들 쉬라고 하잖아.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회사부터 그만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냥 올케가 쉬고 싶었겠지. 얼마나 좋은 기회야. 임신했겠다. 거기에다 입덧도 조금 하고. 이 기회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 형님, 정말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형님은 매번 그런 식으로 말을... 정말 억울했지만 그 말조차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입덧에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제 뒤에다 대고 또 유난이라고 하며 혀끝을 차더군요. 이런 상황이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저지만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겁이 났거든요. 그땐 무사히 아이를 지키는 것에만 온 신경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이런 제 뜻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제 몸과 더는 토할 것도 없는데도 매번 화장실에서 사는 저를 보며 남편이 어떤 말을 꺼낼 수 있었겠어요. 그저 위로와 응원만 해줄 뿐이었죠.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대신 입덧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참 마음이 좋지 않다. 어쨌든 한동안은 우리 집에 가지 않아도 돼. 부모님께 내가 잘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랑 아기 걱정만 해. 알겠지?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저를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저를 안쓰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의 방패막이 속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하며
저와 아이를 지켜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입덧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겨우 마시는 요거트 하나 먹고 기운이 없어 누워 있었죠.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시 시누이는 이직을 준비하며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올케! 지금 집에 와줄 수 있어? 어머 진짜 어떡해.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하여튼 빨리 좀 와줘. 다들 바쁜지 연락도 안 되고 올케밖에 없어서 그래. 얼마나 다급한지 숨이 넘어갈 지경이더라고요. 뭐라고 더 물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외마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겼고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 들 새도 없이 시댁으로 갔어요. 다행히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거리라 빨리 도착할 수 있었죠.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간 것인지 시댁에 도착을 하니 그 겨울에 땀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시댁 문을 열었고 그곳엔 소파에 앉아 저를 보며 빙그르르 웃고 있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황당해 상황 판단도 되지 않더라고요. 가쁜 숨을 고르며 땀을 닦으며 시누이를 보니 시누이가 직접 얄밉게도 상황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 봐. 엄살 맞잖아. 밥도 못 먹고 매일같이 토하기만 해서 어지럽다는 사람이 전화 끊자마자 3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달려온다고? 역시 내가 엄살일 줄 알았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시누이는 넘어지기는커녕 위험에 위자도 생길 상황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있다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걸 실험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눈이 다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것이 싫어 이때껏 참고 또 참아왔는데 시누이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결국엔 저를 폭발시키고야 말았습니다.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요? 제가 얼마나 놀란 줄이나 아세요? 진짜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달려왔다고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그땐 정말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고함을 질렀고 시누이는 눈도 끔뻑이지 않더군요. 그저 여전히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라는 눈빛으로 비아냥대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사람들이 있을 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비실비실 대더니 지금은 이렇게 집안 떠나가게 고함도 지르는 거. 옳게. 이제 연기 그만해. 나한테 다 들켰어. 형님, 저한테 안 미안하세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저 진짜 몸 안 좋다고요. 그래. 옳게 몸 안 좋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잘 달려오고 고함도 잘 지르잖아? 잘못된 것도 없이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미안해야 하는데? 다 멀쩡하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형님도 대단하시네요. 이젠 형님이 뭐라고 하든 오지 않을 거니까 이딴 장난치지 마세요. 그리고 한동안은 형님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네요. 더는 대화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자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배에서 울컥하는 느낌이 나며 따뜻한 무언가가 다리를 타고 흐르는 듯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며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이야, 옳게 연기 잘한다. 이제 쓰러지는 척까지 해?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아이만 무사하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시누이가 한 마지막 말이 귀에서 메아리 쳤지만 그 누구에 대한 원망할 틈도 없이 오로지 아이만 무사하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던 제가 눈을 뜬 건 병실에서였어요. 하얀 천장이 보이고 제 옆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못됐음을요.
차마 어떻게 됐냐고 묻지도 못한 채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신우이를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장난을 친 걸까? 왜 그런 실험을 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고 그 끝은 언제나 미안과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니 누굴 원망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이 아픔을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조심하지 못한 건 저였고 지키지 못한 것도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누굴 원망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제 탓이라 생각하고 이걸 잘 흘려보내야지만 제가 살 것 같았으니까요. 이것만 해도 아주 어렵게 먹은 마음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유산을 하고 난 후 마음을 제대로 추스를 시간도 없이 신우이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조심할 필요도 없으니까 설거지 정도는 해도 되지? 그동안 상전 노릇을 한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손가락이 뭐니? 아예 움직이질 않았지. 오늘은 밥상도 네가 차리고 뒷정리도 네가 다 하거라. 뱃속에 애 있다고 봐준 날이 있으니 너도 이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비아냥과 조롱이라니. 너무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다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집안을 뒤집어 엎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된 건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와 시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 지킨다고 유난 떨고 연기하더니 그 결말이 유산? 참 옳게도 어떤 면에선 대단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더 조심 좀 하지. 더 열심히 연기도 하고.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유산까지 하는 것도 뭐람? 아이 됐어. 이미 떠나간 애 이야기 계속해서 뭐해. 속만 상하지. 하여튼 이래서 친정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릴 때 엄마 죽고 배운 게 없으니 임신한 애가 조심도 안 하고 애도 못 지키지. 친구들이 내년에 손주 보게 생겼다고 너무 좋겠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저거 볼 때마다 열만 든다니까. 유나는 혼자 다 떨고 유산이 웬 말이니 진짜. 하늘에 계신 네 엄마도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실 거다. 급기야 시모의 입에선 제가 어릴 적 음주운전자에 의해 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엄마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엄마, 유난. 이 모든 단어들의 조합은 제 눈이 뒤집히기에 부족함이 없더군요. 그간 쌓였던 서러움이 급물살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거기에다 유산의 아픔까지 다시 차고 올라오며 참았던 입을 열었죠. 형님, 제가 누구 때문에 유산하였는지 잊었어요? 그날 형님이 저를 상대로 그딴 장난만 치지 않았어도 저 유산하는 일 없었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딴 말이 하고 싶으세요? 먼저 신우이에게 화를 낸 저는 시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딸을 혼내기는커녕 제 탓을 한다고요? 저희 엄마를 들먹인다고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바르게 잘 키워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누굴 꼽아 혼을 내야 한다면 임산부를 상대로 그런 상황을 만든 형님과 그런 형님의 가정교육을 시켰던 어머님 아닐까요? 두 사람은 제대로 한 방 먹은 것인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이내 약간의 평정심을 되찾은 신우이가 결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사과라도 받고 싶어? 그런데 어쩌지? 난 사과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애초에 속인 사람이 잘못이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게 누가 속아서 그렇게 달려오래? 그리고 화내라고 누가 부추긴 사람 있어? 자기가 멍청해서 속고 화내고 유산까지 다 안 주제 어디서 입을 열어? 끝까지 반성이란 없는 신우이의 모습에 저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진 순간 그대로 신우이에게 돌진했어요. 그땐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있으면 이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신우이에게 달려든 저는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제 손엔 원한도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거 못 내놔! 좋은 말 날 때 이거 나!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우리 집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 그거 잘 됐네. 나도 이딴 집구석에 다시 오고 싶지도 않다 이거야! 신우이는 고함을 지르며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고 저는 더욱더 손에 힘을 주고 휘둘렀어요. 딸이 된통 당하고만 있자 심호까지 나서 저를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미쳤나?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구를 잡아? 이건 나! 당장 놓으란 말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이거 놓으세요. 저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이 손 놓을 생각 없으니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저는 심호까지 뿌리쳐버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본때를 보여주니 신우이도 엉엉 울며 제발 놓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어이, 제발 이것 좀 놔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손만 좀 놔. 이러다 나 머리카락 다 빠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도 시집은 가야 할 거 아니야. 결국 신우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고 저는 그제야 움켜쥐었던 손가락에 힘을 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 진심이 없다는 걸 알지만 아무리 머리채를 잡아도 그 인간의 미안하다에선 진심이 들어갈 일이 절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이 정도면 되었다 했던 것이었죠. 한바탕 난리를 피워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은 벌벌 떨려오는데 후련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겁이 나지 않았죠. 그렇게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니 남편이 달려들어오더라고요. 표정이 잔뜩 굳은 걸 보아하니 이미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에게만큼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산을 했을 때도 누구보다 더 슬퍼하고 제 힘듦을 공감해 주었고 저를 이해한다고 했었으니까요. 비록 유산 이후 이어지는 시댁에서의 괴롭힘에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그건 다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 화를 내더군요. 당신 미쳤어? 유산하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어떻게 우리 누나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당신이 모진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선 넘는 행동이지.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스웠어? 오로지 제 탓만을 하며 저에게 화를 내는 남편을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정이 있어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저 제가 어떤 꼴을 당하든 그냥 방관을 했던 것이구나 하고요. 그곳에 더는 제가 의지하고 믿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댁 식구가 있을 뿐이었죠.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화내는 남편과 시선을 마주하며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어? 유산한 게 다 내 탓이라는 둥,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더니 대단하다는 둥, 거기에다 하늘에 계신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어? 당신 같으면 그럴 수 있냐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 우리 가족들 원래 말 심하게 하는 거 당신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래? 늘 하던 대로 참았어야지. 당신만 참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 참아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왜 나만 참아야 하는데? 애초에 당신 식구들이 그 말 한마디만 참으면 이런 일은 다 일어나지 않았어. 유산도 오늘 같은 일도 난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이딴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 따지고 화내고 싶으면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한테 가서 하란 말이야. 말다툼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어느새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사이가 되었고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은 더 노골적이고 끈질겨졌습니다. 그중 단연 신우이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쳐갔습니다. 더는 이 가정을 유지할 필요도 자신도 없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이,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간 저를 지독하다시피 괴롭혔던 연락과 문자 등이 다 남아 있었으니까요. 재산분할도 제 기준에서 최대치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그 후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 이혼한 이유가 시댁 재산 뜯어내려고 그랬다고 하던데 다 헛소문이지? 돈 뜯어내려고 신우이 머리채 잡고 시댁 다 뒤집어 엎으면서 협박했다고. 아니 우리는 너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잘 아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이야.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큰 소리치긴 했는데 계속 그런 소문은 도는 것 같더라.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 이러다 애들 사이에서 너만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굳이 배우를 찾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댁에서 흘러나온 소문이라는 걸요. 그것도 상당히 악의적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아니라고 사실을 알리는데 힘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습게도 사람들은 진실보단 흥미에 더 관심이 많았고 제 말은 묻히고야 말더라고요. 제 곁엔 친한 친구 몇 명이 남았고 인생에 있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상황에 감사하며 상황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더는 그 더러운 것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귀를 닫아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을 보냈어요. 추문과 진짜 네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에 나오기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1년을 잘 버텨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 하나에 모든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 표정이 저를 과거로 끌어당겼다가 현실로 되돌려 놓고 있었죠. 네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꿈도 야무지네 진짜. 그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깊은 절망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난 1년 동안 제가 노력한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절망이나 하려고 다시 세상에 발을 내디딘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전 신우이를 바라보았어요. 방금 말한 그대로 이미 다 끝난 사이이고 우린 이제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뭘 하든지 간에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그쪽만 아니라면 난 이 회사에 붙을 자신 있으니까요. 전 신우이는 제 말을 듣고 피식 웃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에 대한 긍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차라리 조롱에 가까웠죠.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이 회사에 무사히 합격을 할지, 그리고 내가 방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말이야. 전 신우이는 멀어졌고 저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꼭 이 회사에 붙고 싶어졌으니까요. 그렇게 긴장감 가득한 분위기 속에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되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죠. 준비된 자리에 앉아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말하는 도중 자연스럽게 시선이 한쪽으로 향하더군요. 저를 노골적으로 고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 신우이의 모습이 보였고 그 아래 명패에 적힌
인사과장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그제야 제 앞에 정확히 놓인 기분이었죠. 면접관은 총 4명이었고 전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까지 버텨보나 지켜보겠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자기소개를 마치자 곧바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경력 공백에 관한 이야기, 이혼 이후의 생활, 다시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예상했던 질문들이었기에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담담하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전 신우이가 입을 열었어요. 경력 단절 기간이 꽤 긴데요. 실무 감각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심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건 사실이지만 그 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공부도 했고 다시 현장에 적응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전 신우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과거와 너무도 닮아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깎아내리던 장면들이 겹쳐 보이더군요. 이어 다른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수없이 연습했던 대답을 꺼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빼고 사실만 전달하자는 마음으로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사정이 모두 정리되었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또다시 전 신우이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게 조금 모호하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면접장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게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였으니까요. 말씀하신 우려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 업무 역량과 책임감으로 그 부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전 신우이는 여전히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넌 여기 못 온다고 확신하는 얼굴로요. 그때 지금까지 말없이 제 이야기만 듣고만 있던 대표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셨죠. 혹시 어머님 이름이 뭔가요? 그 질문이 나오자 면접장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고요. 그 어느 예상 질문지에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성함을 물어보는 질문은 없었으니까요. 그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굳이 숨길 이유가 없으니 저는 엄마의 성함을 또박또박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름을 들은 대표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정확히는 굳어졌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급기야 눈물까지 맺힌 채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이상했어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꽉 안으시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희야, 내가 널 여기서 만나게 되는구나. 이모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게나 하니? 다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데 그때서야 기억 속 잊고 있었던 대표님, 아니 이모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모는 돌아가신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땐 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서 지내며
저희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이셨죠. 엄마가 돌아가시며 아빠와 함께 이사를 하고 난 이후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 잊고 살았던 그런 이모요. 이모는 저를 꽉 끌어안고 한참을 우시더니 그간 저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나 아니? 외국에서 너희 엄마 소식을 너무 늦게 듣게 되었어. 사고 이야기 듣자마자 한국에 왔는데 너랑 네 아빠는 이미 생활을 다 정리하고 떠난 후더라. 그 뒤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아무래도 네 엄마가 너를 이곳까지 이끈 것 같구나. 이제라도 자기한테 진 빚 갚으라고 말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모는 엄마에게 큰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지독하게도 힘들었던 시절, 이모는 외국에 나가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그런 돈을 해줄 리도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밤낮 없이 해봤자 그 돈으론 꿈도 못 꿀 처지였다고요. 그때 엄마가 그런 이모를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모에 비해 사는 것이 넉넉했던 엄마가 집에서 받은 용돈과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줬다고요. 남은 돈은 가서 쓰라며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어주기까지 했다고 하셨죠. 그 돈을 가지고 이모는 외국으로 떠났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지금의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빠는 엄마를 잃은 아픔이 너무 커 엄마와 연관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저와 함께 이사까지 해버렸으니 저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 만나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운명이자 기적이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정과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이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면접장 분위기도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도무지 정리되지 않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이모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전 신우이였어요. 얼마나 놀란 것인지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가려 하고 있었고 불안감에 다리를 떠는 것이 제 눈에도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 신우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자 이모도 제 시선을 따라 전 신우이에게 시선을 옮기더라고요. 그리곤 그제야 떠올랐다는 듯 굳은 표정을 하고 전 신우이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아까 인사과장님이 말한 지원자가 서희 맞나요? 왜 시댁에서 한몫 크게 챙기려고 시댁을 뒤집어 엎은 것도 모자라 신우이였던 인사과장님 머리채까지 잡았다던 사람 또 뭐라고 했었지? 한 건 하나도 없이 변호사 선임에 전 재산을 쏟아서 내 동생 재산까지 절반 뚝 잘라 가지고 갔다고 했었나? 이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전 신우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를 이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더러운 밑밥을 다 깔아뒀던 것을 말이에요. 전 신우이는 눈알을 빠르게 굴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아니요, 됐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겠네요. 일단 면접부터 마무리할까요? 인사과장님은 나중에 따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모는 전 신우이의 표정만 봐도 알겠다면서 말을 뚝 잘라버렸고 저를 데리고 사장실로 가더군요. 남은 사람이 몇 분 남지 않았던 터라 면접은 다른 분이 이모를 대신하여 보기로 했고요. 그곳에서 이모와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이모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망설였던 공백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더군요. 망설이던 저는 모든 일을 알려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모는 엄마처럼 화를 내고 분노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듣던 이모가 갑자기 서류를 다시 들춰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인사과장이 추천으로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 추천인이 누구였더라? 이모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는 하는 꼴을 보니까 회사 안에서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서 분위기 흐려놓고 다녔겠지. 그러고 보니 그 사람 관련해서도 말이 좀 있었던 것 같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추고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박 과장이랑 말 나왔던 거 기억나? 박 과장 유부남이거든. 설마 추천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시에 예전에 전 신우이가 신나서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최근에 생긴 남자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날 추천해 준대. 회사에서도 입지 있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면 이직은 무조건이래. 그 말이 떠오르며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박 과장은 유부남이라는데 그 추천한 사람도 유부남이라면 전 신우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도 그딴 짓은 하지 않았겠지 했는데 설마 했던 마음은 현실이 되어버리더군요. 전 신우이의 인사서류에서 발견한 추천인이 이모가 말한 유부남이자 전 신우이가 말했던 남자친구인 박 과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네, 전 신우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과정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전 신우이의 커리어를 다 알고 있는데 당시 작성했던 이력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력서에도 장난질을 친 것이었죠. 그때부터 일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부정입사라니. 이건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었죠. 이모는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 신우이의 이력서를 펼쳐두고 하나하나 집어나가기 시작하셨죠. 여기 적힌 경력들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 기록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전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옆에 불려온 박 과장 역시 시선을 피한 채 손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이력서에서 손을 떼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온 자리입니다. 감정 섞지 않을 테니 사실대로만 말하세요. 이 이력서에 적힌 내용 중에 본인 힘으로 만든 게 도대체 몇 줄입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신우의 얼굴이 몇 번이나 바뀌는 게 보이더군요. 울먹이는 얼굴이었다가 억울한 표정이었다가 결국엔 체념한 얼굴로 굳어갔습니다. 박 과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고요. 그리고 박 과장님, 추천 과정에 개입하신 거 맞죠?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규정을 어기신 것도요. 그 말에 박 과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전 신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모의 시선이 다시 전 신우이를 향했습니다. 기회요? 남의 인생 짓밟고 규정 어기고 거짓말 쌓아올린 게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부정입사예요. 불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모의 호통에 두 사람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지은 죄가 있으니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이모는 그런 두 사람의 꼴이 더는 보고 싶지도 않다는 듯 한숨을 내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들 사직서 쓰고 물러나세요. 이런저런 일로 퇴사당했다고 소문나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났다가 본인들 인생에 더 나을 테니까. 이게 제 마지막 배려라는 거 잊지 말고요. 사표라뇨?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입사하고 나서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회사 생각하면서 일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직서를 내라뇨.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잖아요. 전신우이는 울먹이듯 말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축소하려는 눈치였어요. 옆에 있던 박 과장도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급히 나섰고요. 대표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인사 과정을 추천한 건 사실이지만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맡은 일도 성실히 해왔고요. 이런 식으로 사표를 강요받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말을 듣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들 입으로 불륜에 부정입사까지 다 드러났는데도 반성은커녕 억울하다는 말부터 나오는 걸 보니 말이에요.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도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얼굴이었죠. 두 분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사직서 한 장으로 끝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수준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정식 절차 들어가면 그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이 사실상 최종 통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박 과장은 그제야 완전히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신우이는 달랐어요. 처음엔 멍하니 서 있더니 사직이 확정됐다는 걸 이해한 순간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잠깐의 침묵 뒤 전신우이는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해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전의 시댁에서 저를 몰아붙이던 바로 그 눈이었거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라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전신우이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이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눈에는 분노밖에 없더라고요. 꼼짝없이 전신우이에게 당하겠구나 싶던 그때 제 앞을 이모가 막아서더라고요. 전신우이를 팔로 붙잡아 밀쳐내며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감히 너 따위가 누구한테 손을 대? 결혼 생활할 때도 우리 서희한테 이딴 취급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서희가 유산까지 하게 된 거고 사직서가 불합리해? 지금 생각 같아선 온갖 죄를 만들어서라도 감옥으로 쳐넣고 싶은 걸 내가 어떤 심정으로 참고 있는데 감히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이 누구한테 손을 대려고? 이모는 그야말로 대노를 하셨고 전신우이는 바닥에 뒹굴며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입으론 쉴 새 없이 제 욕을 하면서요. 그런 모습에 이모는 더더욱 화가 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후 전신우이는 경찰의 손에 의해 끌려갔고 박 과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곤 가버렸죠. 그 후 이모의 회사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두 사람의 해고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신우이의 인사 과정이 밝혀지며 한바탕 난리가 난 회사에 불륜 소문까지 돌며 그것이 그 남자 부인의 귀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부인도 같은 회사 출신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이런 사실을 다 알려주었고 그 덕에 전신우이는 상간녀 소송까지 걸려 제대로 상간녀 딱지를 붙이게 된 것이었죠. 남의 인생 망치지 못해 그렇게 안달이더니 결국 자신의 업보가 그대로 다 돌아온 셈이었죠. 그렇게 전신우이의 몰락으로 저도 그 지긋지긋한 악연이 끊어지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전 남편에게서 1년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으니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며 저에게 화를 냈으니까요. 너 진짜 미쳤어? 우리 누나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네가 왜 그 회사에 간 거야? 우리 누나 상간녀 소송에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동 피우는 바람에 동네도 소문이 쫙 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누나 인생, 우리 집안 망신, 이걸 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다 따져보자. 우리 이혼하고 너랑 네 식구들이 내 뒤에서 이상한 소문 흘리고 다녔지? 그거 따지고 들면 명예훼손이야. 나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있었고 말이야. 증거도 있고 증인도 많은데 어디 한번 다시 법정에 서서 따져볼래? 누가 더 잘못이 큰지?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딴 식으로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군데 큰 소리야? 야, 너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진짜 가만 안 있어. 법으로 하든 네가 좋아하는 소문으로 하든 너도 네 누나 꼴 만들어버릴 테니까. 너도 그 꼴 되기 싫으면 다신 연락하지도 마. 알겠어? 제 협박이 제대로 먹힌 것인지 전 남편에게선 다신 연락이 오진 않더라고요.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전 시누이의 몰락과 전 시댁의 망신. 거기에다 마지막까지 전 남편에게 한 방 먹이고 나니 그 악연이 비로소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모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이모의 입김이 아니라 저와 이모의 사이가 밝혀지기 전 면접관분들의 점수로 따졌을 때도 제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과 그간의 경력이 참 인상 깊었다고요. 대표님이자 이모는 회사에서는 잘 만날 수가 없는데요. 가끔 마주치더라도 그저 회사 대표님과 직원 정도의 인사만 나눌 뿐 그냥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세상 가장 귀중한 보물을 다시 찾은 듯 귀하게 대해주세요. 원래 어릴 때도 저를 우리 딸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도 딸이라고 해주셔서 엄마와 딸처럼 지내는 중이고요. 잊고 지냈던 엄마와의 추억과 엄마 같은 분이 곁에 계셔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밝아진 상태예요. 지난날에 대한 아픔도 많이 잊었고 요즘엔 소개팅도 가끔 하기도 해요. 아직 제 인연을 만나지 못해 여전히 혼자지만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 사람이 있어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만 하며 살아가 보려고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